1959년 김시스터즈와 2026년 BTS, 라스베이거스를 정복한 두 번의 기적. 조선 특파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6년 BTS가 라스베이거스를 뒤흔들기 63년 전인 1963년 전쟁의 폐허에서 온 한국 소녀들이 이미 그 땅 미국의 가요계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도 11세 13세 나이에. 오늘은 아무도 제대로 꺼내지 않은 K-팝 65년의 기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김시스터즈와 BTS를 잇는 K-팝의 진짜 뿌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3일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 6만 5천 명의 아리랑 대합창이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지는 그 순간 무대 위에 BTS의 리더 RM이 마이크를 들고 힘있게 입을 엽니다. 오늘 첫 번째 무대는 우리보다 63년 먼저 라스베이거스 무대에 서셨던 선배님들께 바칩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오신 세 사람의 원조 소녀시대, 바로 김시스터즈.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온전히 그분들 덕분입니다. RM의 속에 6만 5천 명이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함성 속 공간 어딘가 라스베이거스의 한 조용한 집에서 여든이 넘은 노부인이 텔레비전 앞에서 이 광경을 시청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1953년 폭탄 냄새가 차에 가시지 않은 조국 땅에서 처음 마이크를 잡았던 13세 소녀 김숙자. 그 소녀가 6년 후인 1959년 19의 나이로 태평양을 건너 바로 이 라스베이거스 무대에 처음 섰던 김숙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물론 BTS가 헌정곡을 부른다는 것은 조선 특파원이 그려본 상상의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서 가슴 한쪽이 뭉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조선 특파원이 이야기를 꺼내려는 K-팝의 미국 진출 역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국을 그리는 1963년 미국 에드 설리번 쇼 출연 영상과 함께 65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거기는 할렐루야, 우리 님이 넘든 고개요. 할렐루야, 그 고향 산천 고개는 할렐루야, 우리들이 가고픈 고개요. 할렐루야, 마이클 로버쇼. 할렐루야, 마이클 로버쇼. 할렐루야, 마이클 로버쇼. 할렐루야, 마이클 로버쇼. Congratulations on your daughter. Thank you very, very much, Reverend. Yes, sir. Yes, sir. I think. 조선 특파원은 60년대생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지만 6.25 전쟁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또한 동네 어른들로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탱크가 38선을 넘는 순간 이 땅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고 어린이였던 형과 누나도 눈으로 목격한 그 전쟁 말이죠. 피란길에 가족을 잃고 밥 한 끼를 구하러 포탄을 피해 수십 리를 걷던 그 시절, 그 처절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믿기 어려운 음악 이야기 하나가 시작되는데요. 목포의 눈물로 불리던 전설적인 가수 이난영,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이름이죠. 그 이난영이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두 딸과 조카를 불러 모읍니다. 친딸 숙자와 애자, 그리고 오빠 이봉룡의 딸인 조카 민자. 이 세 소녀가 바로 훗날 김시스터즈가 되는 주인공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 가슴이 먹먹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소녀들의 아버지 김혜송,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던 그분은 전쟁 중에 납북되어 실종된 상태였다는 말이죠. 맏언니 김숙자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북으로 끌려가던 중 총에 맞아 사망했고 홀로 남은 어머니를 통해 노래와 악기를 배웠어요 라고 말이죠. 아버지 없이 전쟁의 상처를 안고 가수인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노래 연습을 시작한 세 소녀. 그들이 처음 무대에 선 것이 1953년 미 8군 부대에서였는데요.
이 대목에서 조선 특파원은 잠깐 멈추게 됩니다. 당시 리더 김숙자의 나이가 겨우 13세, 막내 이민자는 11세였다는 사실을요?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의 소녀들이 폭탄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조국 땅에서 노래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 어린 신인인지라 처음에는 소규모 주한미군 클럽에서 시작했습니다. 출연료 대신 군용 위스키와 맥주를 받았고 그걸 어머니 이난영이 쌀과 바꿔 생활고를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미 8군 사령부는 아직 일본에 있었죠. 휴전 이후인 1953년 9월에야 서울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김시스터즈도 자리를 잡으면서 미 8군 무대와 충무로에 있던 수도극장에서 일반 무대 활동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당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말입니다. 조선 특파원이 어릴 때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말은 흔한 단어였습니다. 봄이 되면 지난 가을에 수확했던 쌀이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 말이죠. 그 가난하고 처절한 나라에서 아버지를 잃은 소녀들이 전쟁터를 헤매던 미군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이난영의 교육열이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세 소녀에게 색소폰, 드럼, 기타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트럼펫, 트롬본, 플루트, 클라리넷, 피아노, 아코디언, 마림바, 바이올린까지 무려 20가지가 넘는 악기를 습득시켰다는 말이죠. 본인이 당시 명가수여서 가능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악기를 구경하기조차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혹시 지금의 K-팝 아이돌들이 춤과 노래, 다양한 악기와 외국어까지 모두 소화하는 걸 보면 감탄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퍼포먼스의 원형, 그 DNA가 사실은 김시스터즈 소녀들에게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미 8군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세계였습니다. 전쟁이 남긴 아이러니한 부산물이었는데 수십만의 미군이 주둔하면서 그들을 위한 공연 시장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는 말이죠. 어떤 음악사학자들은 한국 대중음악사를 미 8군 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김시스터즈는 바로 그 무대에서 실력을 갈고 닦으며 미군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꼬마 아가씨들인데 얼마나 깜찍하게 춤과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 그런 팬들의 성원에 힘입은 김시스터즈는 용산 빅쇼까지 진출합니다. 빅쇼를 지금으로 치면 변두리 라이브 카페 가수가 공중파 가요 무대에 서는 것이었죠. 미 8군 사령부가 있는 그곳은 오디션을 통과한 검증된 아티스트만 설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당시 미 8군을 대행해 미국 위문협회가 출연 자격을 심사하는 오디션을 정기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죠. 신인 김시스터즈는 맨 밑바닥 클럽에서 위스키로 밥을 해결하며 용산 빅쇼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 소문이 태평양을 건너 일본까지 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옵니다. 라스베이거스 정복, 아시아 최초의 기적. 1958년 라스베이거스의 아시안쇼 기획자 톰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흥행거리를 찾아 일본을 방문했다가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한국에 믿기 어려운 천재 소녀 걸그룹이 있다고 말이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그는 성급히 한국까지 날아옵니다. 그리고 김시스터즈의 무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이 기획자는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거다. 그렇게 해서 1959년 새 소녀는 태평양을 건넙니다. 아시아 걸그룹으로는 최초로 미국 땅을 밟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요. 그들의 첫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BTS가 5월 23일, 24일과 27일, 28일 4차례 공연하는 라스베이거스였습니다. 당시 라스베이거스의 스타더스트 호텔.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만이 살아남는다는 그 무대에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세 소녀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들이 단순히 신기한 동양인으로만 소비됐을 것 같으십니까? 어른들 무대 사이를 땜빵하는 브릿지로요. 천만에요. 결과는 일반적인 미국 쇼무대 담당자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에 선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코리안 걸그룹 김시스터즈의 명성은 라스베이거스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1959년 9월 운명의 무대가 찾아옵니다. CBS TV 에드 설리번 쇼. 여러분, 이 프로그램의 위상을 잠깐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이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무대에 서면서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비틀즈가 미국에 첫 상륙했을 때 미국 전역의 안방에 그들을 소개한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었다는 것 말이죠. 이 쇼에 나온다는 것은 곧 미국 전체가 그 사람을 인정했다는 공식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김 시스터즈, 이 에드 설리번 쇼에 몇 번이나 출연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22번입니다. 1960년대 내내 22번이나 그 꿈의 무대에 오른 것인데요. 이건 지금도 믿기 어려운 전설적인 이야기죠. 엘비스 프레슬리도 비틀스도 함께 선 그 전설의 무대에 전쟁의 폐허에서 온 한국 소녀들이 22번이나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수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걸 들으시면 아마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1967년 김 시스터즈가 라스베이거스에서 납부한 세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50만 달러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전체에서 고액 납세자 순위 4위에 오를 정도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당시 스타더스트 호텔 공연 무대에서 받은 주급은 1만 5천 달러였습니다. 서울 미 8군 무대에서 주 400달러로 시작한 개런티가 라스베이거스 스타더스트 호텔에서는 주급 1만 5천 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주급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 것이죠. 여기서 잠깐 지금도 큰 돈인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당시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1967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세계 최빈국 수준인 연간 142달러, 월간으로는 매월 12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고작 그 정도이던 시절에 한국 K-POP 소녀들은 미국에서 일주일에 1만 5천 달러를 출연료로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 대목에서 조선특파원은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조선특파원이 어릴 때인 7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형님 누나 세대들이 중동 건설 노가다 현장이나 월남 전쟁터로 독일 중환자실 간호사로 떠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외화를 벌어오기 위해 고국을 등지고 떠나는 성님들을 배웅하면서 그래도 살림이 조금씩 나아진다는 걸 느끼던 그 시절 말이죠. 방금 제가 부른 성님이란 말의 뉘앙스 아시죠? 그런데 그보다 10년도 더 전에 전쟁의 폐허에서 자란 소녀들이 이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재능을 살려 달러를 쓸어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들이 라스베이거스에서 번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아십니까? 생활비를 제외한 출연료를 꼬박꼬박 가난에 시달리던 한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했다는 것이죠. 전쟁의 폐허에서 달러를 벌어 고국으로 보낸 소녀들,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1세대 한류 전사였던 것입니다. 잊혀진 역사, 팩트를 바로잡다. 여러분, 조선특파원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혹시 김 시스터즈가 빌보드 핫백 차트에 진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인터넷에 꽤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 안타깝게도 사실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시스터즈는 빌보드 핫백 차트에 오른 기록이 없습니다. 음악 비평가 최규성이 자신의 저서 대중가요 LP 가이드북에서 김 시스터즈가 빌보드 핫백 7위에 올랐다고 기술한 것이 이 루머의 시작으로 사실 확인 없이 기재된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미국 예일대 사회학 교수 그레이스 카오 역시 코리아 헤럴드의 기고한 글에서 K-팝이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9년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76위에 오른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공식적으로 빌보드 핫백에 처음 오른 한국 가수는 2009년 원더걸스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 없이도 이분들은 이미 충분히 위대했다는 사실 말이죠. 빌보드 차트라는 것이 애초에 미국 내 음반 판매량 중심의 지표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김 시스터즈는 음반이 아닌 무대 공연으로 기획사 퍼포먼스로 미국을 정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드 설리번 쇼 22회 출연, 라스베이거스 고액 납세자 4위. 이것이 어떤 빌보드 순위보다 더 강력한 대중인기도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진짜 K-팝의 역사를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거짓이나 과장된 국뽕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이야기가 왜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미국 중심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던 시절, 한국인 스스로 한국의 것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던 탓도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꽃이 핀 것이 바로 63년 후 다음과 같은 역사였습니다. K-팝의 땅 라스베이거스. 조선특파원의 이야기는 4년 전인 2022년 4월 다시 라스베이거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얼리전트 스타디움, 수용 인원 6만 5천 명의 이 거대한 공간이
네, 그날 BTS의 이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그리고 The City 프로젝트. 공연장 하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BTS 테마파크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호텔 곳곳에 이벤트가 펼쳐지고 거리 곳곳이 보라색으로 물들었으며 전 세계 아미들이 도시 자체를 누비며 콘텐츠를 즐겼다는 말이죠. 1959년 김 시스터즈는 스타더스트 호텔 무대에 섰습니다. 2022년 BTS는 도시 전체를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현상을 거룩함까지 느껴지는 이 차이가 실감나십니까? 그리고 그날 무대에서 울려 퍼진 노래들, 빌보드 핫백 1위 곡 다이너마이트와 버터가 그 라스베이거스의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1959년 소녀들이 빌보드 차트와 무관하게 라스베이거스를 정복했다면 2022년 청년들은 빌보드 핫백 1위 곡들을 그 똑같은 땅에서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얼마나 극적으로 진화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선특파원은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2022년 BTS가 라스베이거스를 뒤흔들던 바로 그 순간 63년 전 그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소녀, 지금은 여든이 훌쩍 넘으신 김숙자 선생님이 바로 그 도시 어딘가에 살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 모습만 생각해도 이 조선특파원 눈물이 핑 돕니다. BTS의 라스베이거스 공연 소식을 들었다면 매우 기뻐하셨을 테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1953년 미 8군 무대에서 처음 마이크를 잡은 13세 소녀가 6년 후인 1959년 19의 나이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무대에 처음 섰고, 그로부터 63년이 다시 흐른 2022년 같은 도시에서 한국 청년들이 수만 명 미국 팬들의 환호를 받는 그 순간을 같은 하늘 아래에서 맞이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상 서두에서 조선특파원이 꾸며봤던 김 시스터스 헌정의 무대 상상 장면이 왜 이토록 자연스러웠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이 이미 그 상상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특파원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지금 K-팝의 유일한 해외 성지가 됐다고 말이죠. 뉴욕도 아니고 런던도 아니고 도쿄도 아닙니다. 왜 하필 라스베이거스인지 아십니까? 라스베이거스는 단순한 공연 도시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만이 살아남는 곳이죠. 엘비스가 이 땅에서 전설이 됐고, 비틀스가 이 땅에서 인정받았으며,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 엄혹한 무대에서 한국인은 1959년 김 시스터즈로 처음 그 문을 두드렸고, 2022년 BTS로 그 도시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2026년에는 블랙핑크의 리사도 K-팝 사상 최초로 금년 11월 라스베이거스 레지던시 공연을 열기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레지던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투어처럼 잠깐 스쳐가는 게 아니라 그 도시 아예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엘비스가 셀린 디옹이 그렇게 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이제 K-팝 가수가 라스베이거스의 깃발을 꽂는 것이죠. 1959년 스타더스트 호텔의 작은 무대에서 시작된 씨앗이 67년 만에 이 도시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이제 K-팝의 땅입니다. 한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듯이 전쟁의 폐허에서 앞길을 잡은 새 소녀들로부터 미국의 한류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먼저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도 서 있는 것이죠. 이 영상 서두에서 조선특파원이 기대했던 것처럼 과연 BTS가 라스베이거스에서 김 시스터즈를 위한 헌정곡을 하나 정도 불러줄까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김 시스터즈를 알고 계셨습니까? 잊혀진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성의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조선특파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